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그 집 식구들끼리 지내세요. 그 집 식구요? 그러면 언니는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난 송씨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문씨들끼리 지내세요. 어이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신다고 시집 식구들이 똥으로 보이나 보죠? 그깟 제사 준비 좀 했다고 유세를 떠네. 50년 동안 제사 지내봤어요? 모르면 말을 말아요. 고모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직접 고기를 삶던가 나물을 무치던가 지지던가 끓이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서 시키지 말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도 그래. 당신은 장인장모 제사가 언젠 줄이나 알아요? 뭐?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모르죠? 나는 평생 당신 식구들 제사 지내느라 꼬부랑 할머니 됐는데 당신은 언제 내 부모님 제사를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장남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큰일 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큰일? 큰일 나봤자 뭐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주면 나는 고맙죠. 평생 제사 지내면서 당신한테 그리고 시아버지나 고모들한테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들은 적 없었어요. 왜 정작 그 집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걸 나 혼자 알아놓을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해온 것도 다 물으고 싶은데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70살, 80살, 90살까지 이 짓거리 할 거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 아, 누가 그렇게 늙어서까지 제사상 차리래? 어지간히 하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놈의 며느리? 며느리가 이 집 종이에요? 지긋지긋하다 정말? 며느리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집구석이야? 시누이들과 아들, 며느리가 모두 모인 가운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은 오늘의 주인공은 68세 성순덕 씨입니다. 20살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부터 제사는 홀로 도맡아야 했습니다. 50년이 가까운 그 긴 세월 동안 명절 외에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준다고 매번 고맙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제사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씨 집안의 며느리가 응당해야 할 도리라고 여겨졌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시절을 살아온 송씨는 자신도 제사상 차리는 일은 며느리인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송씨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송씨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40세가 된 문병철이죠. 5년 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볼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씨는 그런 특별한 날이 이제는 없으면 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었고 문씨 집안이 문제였죠. 4월 시할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송씨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남편은 오남매인데 시누이 셋이 방문하기 때문에 음식을 한두 가지 차려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부터 음식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물 5가지, 전 5가지만 해도 2~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집안은 온통 기름 냄새로 진동했고 부엌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들어 올리는데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70 가까이 먹어 한 끼 밥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이 됐는데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장만하려니 안 그래도 아픈 몸이 더욱 삐그덕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디에요? 떡 가지러 간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와요? 좀 늦게 들어갈 거야. 여기서 누구 좀 만나서. 누굴 만나는데요? 저기 뉴스 부동산에 김 사장 있잖아. 막걸리 조금만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맞춰놓은 떡을 가지러 점심 먹고 나간 남편은 제사상 차리는 것은 남의 일이고 보아하니 늦게 올 것이 뻔했습니다. 끊어진 전화에 대고 송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 재산 줄 모르겠네, 도대체. 아이고, 내 팔자야. 매번 제사 때마다 찾는 팔자. 같이 준비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동서는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다며 10만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매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실제로 와서 같이 음식 준비한 것은 동서가 결혼하고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바쁘다는 것이 그 핑계였죠. 하지만 오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큰아들인 송씨의 남편이 남동생과 사이도 좋지 않아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송씨의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물론 몸까지 편한 것은 아니고 말이죠. 어머니, 저 일이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퇴근하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오후 4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늦는다는 며느리에게 송씨는 되려 더 늦게 오라며 말렸습니다. 천천히 와라. 9시에 시작할 거니까 8시 반쯤까지만 오면 되지. 더 일찍 올 거 없어.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혼자 다 준비하세요? 이미 거의 다 했어. 일찍 와도 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와. 그때쯤 되면 고모들도 오실 거니까.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천천히 와.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일찍 와서 불편하게 있어.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송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를 퇴근 후에 제사상 차리는 일까지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차피 일찍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음식들은 대부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탕국만 끓이면 됐죠. 6시쯤 되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떡이 든 상자를 들고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시간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병철이네 오면 깨워. 병철이 보고 늦게 오라고 했어요. 뭐? 장손이 제삿날 늦게 오면 돼? 일찍 오라 그래. 야근한대요. 말세다, 말세야. 그러고는 소파에 들어 누워버리는 남편. 그래도 평소에는 과일이나 사탕, 밤 등을 놓는 일은 맡아서 하던 남편이 낮에 한 잔을 걸쳤는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바라냐? 이게 누구네 재산지, 참. 뭐? 아니, 다음부터는 정 같은 건 좀 사서 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제사 음식 하느라 한 세월 가요. 그럴 거면 제사를 왜 지내? 전에도 간소화하자고 해서 음식도 몇 개 뺐잖아. 이 정도도 안 하면 그게 제사상이야. 그냥 밥상 놓고 하자 그러지. 아니면 제사를 좀 합치던가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잘하다가 왜 그래? 왜 그러냐니? 지금 당신 하고 있는 걸 좀 봐요. 이게 당신 부모님 제사지 내 부모 제사예요? 내가 이 집 종이야? 당신 시부모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린 거 안 보여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이 옆현 내가 제삿날에 제사 없애자는 소리가 나와.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러다 골병 나겠어요. 아,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생각해 볼 테니까. 몇 년을 이야기해도 듣는 척만 하지 실제로 제사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음식 몇 가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송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매번 제사 때마다 남편과 말씨름을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평생 이렇게 살기는 했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송 씨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만 고생해야 하는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송 씨의 며느리도 제삿날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자신대부터는 이 부분을 고쳐보고자 작은 노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이 안 통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남편은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고 송 씨는 혼자서 부지런히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되자 남편이 슬슬 일어났습니다. 아, 깨우라니까. 몇 번이나 깨웠는데 도통 일어나야죠. 10분쯤 지나자 아들네가 도착했습니다. 왔니? 네, 다들 안 오셨죠? 아직 안 왔지.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천천히 오라고 했는데 뭘. 아들과 며느리 남편이 다 같이 제기에 음식을 옮겨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송 씨도 탕국을 푸고 주변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산적은 어딨어? 산적 안 했어? 아이고, 깜빡했네. 냉장고에 고기 있는데. 산적을 만들 소고기를 사두고 냉장고 안쪽에 놓는 바람에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뭐? 진짜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사는 거야? 깜빡했어요. 치매가 벌써 왔나? 어휴. 송 씨가 남편을 흘겼습니다. 산적 가지고 아들 며느리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남편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절을 할 준비가 되자 시노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할 일 없는 조카들도 몇 와서 집이 순식간에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만호 오빠는 오늘도 안 온대? 그 자식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그놈은 문씨도 아니야. 맨날 오지도 않고 10만 원만 띡 보내놓고 말이야. 싸가지 없는 놈. 막내 여동생이 남동생 이야기를 묻자 불같이 화내는 남편. 송 씨는 뒤돌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와서 도와주고 해야지. 아무튼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아. 모질란 놈. 송 씨는 속으로 당신이나 좀 돕지 그러냐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한 번도 일손을 안 보태는 동서가 얄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서 힘들까봐 오지 않는 도련님의 성격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을 만난 것도 동서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동생을 욕할 일도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남편과 아들만 유일한 남자라 둘만 절을 했습니다. 준비한 시간은 하루 종일인데 제사의식은 순식간에 끝났죠. 이제 다 같이 먹을 식사를 차리기 위해서 가장 큰 밥상을 거실로 꺼내왔습니다. 그것도 작아서 작은 상도 추가로 놓았죠. 제사상에서 음식을 식탁으로 옮기고 삶은 돼지고기도 썰고 김치도 자르고 다 같이 먹을 식사 준비로 또다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착석해서 수저를 들고 먹고 있는데 송 씨와 송 씨의 며느리만이 왔다 갔다 하며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서 앉아서 먹어. 배고플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앉으실 때 같이 앉을게요.
그래도 다른 며느리들은 제사나 시집일이라면 질색을 한다는데 며느리는 안 좋은 기색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물론 그 속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며느리와 함께 자리에 앉으려는데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새우젓은 없나? 수육 먹는데 새우젓도 없으면 좀 그런데. 아, 새우젓도 없이 어떻게 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미리미리 좀 내와야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송 씨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내리고는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조카들도 엉거주춤 일어나려고 하자 또 막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예, 이런 건 이 집 며느리가 하는 거야. 송 씨도 그렇고 송 씨의 며느리도 순간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자신도 다른 집의 며느리이기도 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러니 이런 악습이 사라지질 않죠.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느라 송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밥상에 앉았는데 고기도 전도 먹을 생각이 별로 들질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음식을 했더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후에 시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도 못 먹고 가서 아쉽네. 운전해서 가야 하잖아요. 자고 갈까? 막내 시누이의 말에 송 씨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자고 가요. 한 잔 먹고. 에이, 농담이죠? 가볼게요. 농담이라는 말에 한시름 놓고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벌써 몸살이 날 것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그 수발을 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고 아들 부부만 남았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과 남편은 계속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술 안 마셨지? 네, 그럼 얼른 병철이 데리고 가봐. 이거 치우고 가야죠. 아이, 그냥 가. 슬슬 치우면 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치워요? 너는 이거 다 치우고 가려면 집에 언제 갈래? 부지런히 돌아가야겠다. 송 씨와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며느리에게 송 씨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다 해놓으셔서 저는 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너는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나 살아있는 동안은 제사들 합쳐서 한 번만 하도록 할 거고, 나 죽으면 너희는 제사 지내지 말어. 이건 송 씨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숙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과 마찰이 생겼던 것이죠. 병철아, 얼른 일어나. 송 씨가 아들을 불렀지만 아들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자고 내일 가라 그래.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뭘 또 자고 가요? 지금도 시간이 늦었어요. 새벽에 출발하면 되지. 지금 가면 되는데 뭐하러 내일 가요? 당신도 그만 먹고 일어나요. 이거 지금 다 치워야지. 어느 세월에 치우고 자요? 가만히 있어봐. 병철이랑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 글쎄 할 말은 전화로 하고요. 지금 며느리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 치우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계속 이러면 나 지금 들어가서 자버려요. 저 여편네가 진짜. 남편은 궁시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재촉하자 집에 갈 준비를 했죠. 며느리가 갑갑한 부엌과 거실 상황에 송 씨를 걱정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다니까. 얼른 가봐.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 며느리까지 잡아놨다가는 새벽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좀 치워요. 피곤해하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그른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나마도 시키지 않으면 나서서 같이 할 위인이 아니었죠. 전부 치우고 제기들까지 물기를 닦아서 다시 정리해두니 깊은 새벽이 돼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자리에 누우니 온몸이 비명을 질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골아떨어져서 코를 골고 있었죠. 낮부터 술을 마시니 다른 의미로 고단했을 것입니다. 어쩌다 있는 행사가 아니라 명절까지 합치면 1년에 5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멋모르고 했고 힘들어도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 잊혀졌지만 이제 곧 70인데 이 나이까지 중노동을 하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닌 듯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모든 일을 마치고 눕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든 생각은 아무래도 억울함이 컸죠. 남편의 부모, 조부모 제사인데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이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그런 것을 거부한다지만 송 씨도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자신도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며느리였습니다. 송 씨는 그날 이후로 몸살로 알아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한 달 뒤에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며칠 앞둔 날에 송 씨는 급성 췌장염으로 몸져 눕게 됐습니다. 배 통증이 심해 제대로 누워있기도 힘들었죠. 배와 등의 통증이 지속되어 약국에서 받아온 약만 먹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병원에 다녀온 송 씨였습니다. 멀쩡한 상태로도 힘든 제사를 아픈 상태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제사는 건너뛰어요. 이참에 제사 다 합쳐서 하고. 그럼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말란 소리야. 송 씨의 시어머니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분명 말했잖아요. 제사 좀 합치자고. 당신 말이야. 시어머니 제사를 건너뛰면 당신 나중에 죽으면 우리 며느리가 당신 제사나 챙겨주겠어? 무슨 일 있다고 건너뛰고 무슨 일 있다고 안 하고. 이번에 아파서 정 못하겠으면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잖아. 송 씨가 못 차리니 며느리한테 시키라는 남편. 송 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며느리 보고 시할머니 제사까지 지내라는 말이에요? 아, 왜 못해? 당신도 하잖아. 그건 나니까 지금까지 참고 한 거고. 요즘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송 씨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거야. 한 번으로 줄이자니까. 아예 없애는 게 그러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남의 편이 맞는 듯 했습니다. 아주 송 씨를 나쁜 며느리 만들려고 작정을 했죠. 예상처럼 시누이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자신들도 시집 제사들을 직접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파서는 송 씨가 직접 하기도 힘들었고 이러다가는 정말 며느리한테까지 이 일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사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모르니까 정제사 지내고 싶으면 당신이랑 고모들이랑 다 같이 준비해서 해봐요. 뭐? 당신은? 내가 지금 몸이 이래가지고 뭐래요?
음식 뭐 해야 하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당신은 안 빼먹고 잘 알 수 있죠? 그러고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혀를 찾다 헛웃음을 지었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 수 접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이번에 제사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합치는 거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도대체 몇 년 동안 하는 건데요? 아, 알았어.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머니 제사 때 다 같이 하는 걸로 해. 그제야 송 씨는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기도 했죠.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무시하더니 자기들 보고 직접 하라니까 이제서야 합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속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사 때 이렇게 조용히 넘어간 것이 처음이라 실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약을 먹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기름 냄새 안 나는 제삿날이 어딨어? 전 몇 가지라도 놓고 가족끼리 식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전을 또 왜 붙여요? 아니, 절은 안 해도 말이야. 제사는 제사니까. 저녁에 애들 오기로 했어. 애들? 무슨 애들이요? 여동생들과 아들, 며느리를 전부 불렀다는 남편. 뭐요? 이번 제사는 건너뛰기로 했잖아요. 아니, 누가 제사상 차리자 그랬어? 같이 밥이라도 먹자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방금 전엔 전부치라면서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밥은요? 밥은 어떻게 하고요? 아니, 우리 먹는 저녁밥상에다가 숟가락만 더 올리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그걸 말이라고 해요? 참 답답한 소리만 해대는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이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랑 고기만 좀 삶어.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안 지내는 거예요. 다 오지 말라 그래요. 아, 다들 이미 출발했을 거야. 이 양반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제사에 목숨을 거냐고요? 나야말로 이해가 안 가네. 제사 지내기 싫다 그래서 그러자고 양보했잖아. 그런데 가족들끼리 밥 한 끼 먹자는 것도 싫다 그래.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밥을 차리든 말든 알아서 해요. 송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말귀가 안 통하니 더 이상 대화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정말 거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진통제 먹고 좀 괜찮았는데 다시 배가 아파지는 듯 했습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누워있으니 막내 신우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언니는 왜 나와보지도 않어? 그렇게 아프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 어서 앉아. 밥은? 아, 밥. 밥은 뭐 배달이라도 시켜 먹자고. 뭐 배달?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우리 엄마 제사인데? 막내 신우이 목소리가 뾰족해졌습니다. 아, 아픈데 뭘 어떻게 해? 푸짐하게 시켜서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전이라도 부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신우이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러더니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참, 시어머니 제사도 안 챙기는 며느리가 다 있어? 우리 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밥그릇 날아다녔다. 그러면 병철 이색 씨라도 해야지. 갑자기 송 씨의 며느리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요. 뭐 할까요? 그래, 뭐라도 밥 좀 차려봐.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배달을 기다려? 그래, 네가 좀 차려봐라.
네 시엠이 밥도 안 하고 몸져 누워 있다. 말려야 할 남편이 옆에서 거들고 있는 꼬리키가 찼습니다. 이런 문씨 집안 식구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사상 차리고 밥 차리고 수발만 들며 살았는지,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는지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밥하지 말어. 언니, 멀쩡하네? 근데 진짜 전도 안 부쳤어요? 그놈의 전. 이번에는 제사 안 지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전 타령을 하고 싶어요? 뭐요? 전타령?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에요? 돌아가신 엄마가 들었으면 대성통곡을 하겠네. 며느리도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보고 있었고 시누이 식구들도 대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그 집 식구들끼리 지내세요. 그 집 식구요? 그러면 언니는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난 송신데요. 제사는 문씨들끼리 지내세요. 어이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신다고 시집 식구들이 똥으로 보이나 보죠? 그깟 제사 좀 준비했다고 유세를 떠네. 50년 동안 제사 지내봤어요? 모르면 말을 말아요. 고모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직접 고기를 삶던가 나물을 무치던가 지지던가 끓이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미쳤어? 남편이 송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말하자 송 씨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래. 당신은 장인장모 제사가 언젠 줄이나 알아요? 뭐? 모르지? 나는 평생 당신 식구들 제사 지내느라 꼬부랑 할머니 됐는데 당신은 언제 내 부모님 제사를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장남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래요. 장남이니까 제사 지내려면 여기서 지내요. 장소 제공만 해줄 테니까. 근데 나는 제사 때마다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올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니까 말을 했죠. 그리고 내 며느리 불러서 시킬 생각도 말고요. 우리 며느리는 김씨니까. 그러자 남편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큰일 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송 씨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큰일? 큰일 나봤자 뭐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주면 나는 고맙죠 뭐. 평생 제사 지내면서 당신한테 그리고 시아버지나 고모들한테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들은 적 없었어요. 왜 정작 그 집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걸 나 혼자 알아놓을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해온 것도 다 물으고 싶은데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70살, 80살, 90살까지 이 짓거리 할 거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요. 아 누가 그렇게 늙어서까지 제사상 차리래? 어지간히 하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놈의 며느리? 며느리가 이 집 종이에요? 지긋지긋하다 정말? 며느리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집구석이야. 시누이들은 귀신을 본 듯 송 씨를 쳐다보고 있고 아들이며 며느리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 씨 자신도 평생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병철아, 너희는 어서 집에 가봐라. 아들과 며느리가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고모들은 가든지 남아서 제사상을 차리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오늘 나갔다가 내일 들어올 거예요. 제삿날마다 이렇게는 못하고 1년에 한 번만 장소 제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러고는 송 씨도 그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남편도 화를 냈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실 곳도 없잖아요. 저희 집으로 가요. 송 씨는 가슴이 뚫린 듯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뒤엎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과 그 동생들이 미웠습니다. 부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끝나기를 빌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같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단단히 일러둘 생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전원을 꺼버리자 잠잠해졌고 송 씨의 마음도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안에 사시는 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셨죠? 네. 연락처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보러 간다고 하면 바쁘다고 그러시고, 겨우겨우 약속 잡으면 10분 전에 급하게 나간다고 나가시고요. 아, 아들이 맞벌이를 해서 바쁘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집이 왜요? 아니, 그렇게 엉망이면 누가 이 집을 사요? 엉망이라니요? 그 집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짐이 쌓여 있고 지저분해서 손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럴 리가요.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손님만 보냈거든요. 물론 아드님이랑 약속 잡은 다음에요. 그런데 저희 손님한테 집을 안 판다고 했대요. 위치가 좋아서 제가 손님 오면 꼭 사모님 집부터 소개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일 못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백문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백 씨는 지난해 빈대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 빈대가 웬 말이냐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빈대보다도 더 악독한 것들이었죠. 다름 아닌 백 씨의 친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빈대에 비교하느냐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백 씨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알고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 빌라를 빌려줬더니 딱 붙어서는 도무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백 씨도 그것을 처분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집에 없는 척을 하거나 문을 안 열어줘서 도무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치사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식들은 백 씨를 치사스럽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 아까워하느냐며 말이죠. 아까워했다면 진작 살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집을 팔고 이루려 했던 계획을 2년이나 미뤘는데 말이죠. 백 씨도 부모 생각은 하지 않는 아들 며느리를 더 이상 배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백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었죠. 자식 하나 낳아 키우며 백 씨 부부는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었을 때는 노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집이 한 채 더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작은 빌라에서 오래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던 빌라는 두고 말이죠. 사실상 그게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부 더 산다고 안 하지? 집 알아보고 있대요. 집 사서 나간다고. 아이고, 잘 됐네.
한일 2년 더 살 줄 알았더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됐지 뭐예요? 그러게 시기가 딱 맞는구만. 백씨 부부는 살던 빌라를 세놓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는 세를 주다가 은퇴한 후에는 남편과 함께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하고 식당도 하나 차려서 운영하기로 했죠. 지금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계약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시기가 좋았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천천히 쉬면서 집을 처분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하다가 들었는지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세입자가 나간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 저번에 왔다가 엄마랑 말씀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백 씨와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판인데 그 돈으로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3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더니 잘 되지 않아서 집 보증금을 빼서 썼다고 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며 말이죠. 그래서 전세금을 홀랑 날려먹은 거야? 그 안에는 백씨 부부가 아들 결혼할 때 보탠 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어도 사업으로 홀랑 날려버릴 만큼 보잘것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월세집을 구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작은 데라도. 네, 어머님. 반지하요. 아이고, 애까지 데리고 반지하에서 어떻게 살아, 어? 백 씨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어떻게 반지하에서 키운다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야? 그 집에서요, 저희가 잠시 좀 살 수 있을까요? 뭐, 올해는 아니고요. 저희 좀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저 다시 취직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데 엄마 아빠도 그 집 팔아서 식당 차리려는 거 알잖아. 알죠? 당연히 저도 알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걸 알면서도 그런 부탁을 하는 아들의 속이야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백씨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반지하 월세를 구하겠다는 자식을 어떻게 두고 볼까요? 그런 자식을 놔두고 집을 팔아 식당을 차리겠다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미루지 뭐. 그거 안 차린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백씨 부부는 그 빌라를 아들 내외에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나와야 해. 알지? 알죠? 사실 백 씨는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2년 이상은 안 살아요. 저희도 그 전에 돈 모아서 나갈게요. 그런데 보증금을 좀 더 모으려면 아들의 말처럼 적어도 2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딱 2년이에요. 그래서 몇 달 뒤 세입자가 나갔을 때 아들네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당장 월세는 못 드려도 자리 잡아서 나중에 한 번에 다 갚을게요. 그래. 잘 살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거실 화장실의 욕조가 깨졌더라고요. 어머, 그래? 전에 살던 사람은 그런 말 안 하던데. 그 사람들이 그랬나? 세면대도 시원치 않고요. 수리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제 생각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리모델링? 네. 거실도 보니까 벽지 같은 것도 싹 바꿔야겠더라고요. 세입자 나갈 때 확인했는데 다 깨끗하던데.
고장난 곳도 없고. 그러면 욕실에 고장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두자. 어차피 너희가 계속 살 것도 아니고 팔 거잖냐? 에이, 그래도 리모델링 하면 팔 때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백 씨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5년 전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겉보기에는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2년 살다 나가면 리모델링하고 거의 새 거인 상태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잘 팔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도 좀 더 깨끗한 데서 키우고 싶고. 그래, 상의해 볼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줘. 어차피 고친 거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도 해줘야 할까 생각은 했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에이, 대충 살다 나갈 건데 리모델링까지 해. 그리고 집 고치는 비용도 아들 며느리가 내야지. 하지만 어려워서 부모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자식에게 너희 돈으로 고쳐서 살아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거라면 월세도 받았겠죠. 그렇게 아들이 사는 빌라 리모델링도 큰 돈을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너무 좋아하며 집들이 겸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한번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백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손수 만든 밥상을 차려주기도 했고 명절에도 어찌나 부지런히 움직이던지 그렇게 고마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처음 몇 달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생신에 너희 집에 갈까? 저희 집이요? 지난번에 내 생일에 너희 집에서 놀고 너무 좋다고 그러셨거든. 아, 혹시나 생일상 차려달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맛있는 맛집에서 포장해서 갈게. 그 집 근처에 있는 아구찜 집인데 우리가 거기에 살 때도. 그런데 며느리가 백 씨의 말을 자르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일정이 있구나? 네. 그때는 좀 바쁠 것 같아요. 바쁜 것도 아니고 바쁠 것 같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말에 이번에는 남편의 생일엔 둘이 보내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 약속이 있어요. 아이가 아픈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집이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저희가 초대할게요. 바빠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줄기차게 전화에 대던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뜸해졌고 잦던 만남도 마찬가지로 드문드문해졌습니다. 많이 바쁜가 보다 싶다가도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만나는 게 불편하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백 씨도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 씨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빌라 401호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201호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아들네가 살고 있는 빌라를 관리하는 세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네가 들어갈 때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텐데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건지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전화를 했는데 도통 받아야죠. 왜 그러시는데요? 201호 앞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쓰레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초인종을 눌러도 나와보지도 않고 차는 있는데 문도 안 열어요.
아, 둘 다 일을 해가지고요. 아니요. 저녁에 가든 밤에 가든 새벽에 가든요. 아, 그럴 리가요. 전화해 보시죠.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요. 아니,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왜 자꾸 내놓는 건지. 냄새도 너무 심하고 날파리가 하도 꼬여서 제가 몇 번 내놨어요. 백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 같이 사는 건물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 밖에까지 쓰레기 들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무튼간 아드님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전화 안 해요. 사람들 사는 거 상관도 안 한다고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나만 들들 볶으니까요. 내가 뭐 이 건물 주인도 아니고 다 같은 입장인데. 아이고, 알죠. 전화를 끊고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쓰레기를 문 앞에다가 내놓는다니. 어린 아들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백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지 몰라. 당신이 한번 가봐. 백 씨는 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한번 가서 두드려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주말이라 집에 있지 않을까 싶었죠. 어? 저거 기훈이 차 아냐? 버스에서 내려서 골목을 걷는데 저기에서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빌라 옆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손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서 금세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백 씨가 젠 걸음으로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2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 앞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앞에 유모차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 집 베란다처럼 복도를 쓰고 있는 모습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백 씨에게 전화를 한 여자에게 조금 화가 났었는데 이 상태를 보니 전화할 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도대체? 집을 내주고 나서는 어떻게 사는지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살림은 알아서 하는 것이니 말이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왔을 때는 깔끔하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도무지 아무도 나와보질 않았습니다. 뭐야? 방금 들어갔는데?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질 않았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훈아, 문 열어봐. 그랬더니 문이 슬그머니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빼꼼 내밀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너희는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니? 아, 전화하셨어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401호에서 전화 왔어. 아, 그 아주머니요. 그래? 쓰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이 많다고. 아니, 그분은 왜 어머님한테? 너희가 전화를 안 받는다잖아? 집에 있으면서 왜 나와보지도 않아? 아, 지금 버리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슬그머니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백 씨도 그 옆에 있는 걸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백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죠. 나갈 때 들고 나가면 되잖아. 먼 것도 아니고. 네. 잘 지내고 있지? 어디 고장 나거나 불편한 거 없고? 아, 네.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학교도 가깝고 이 동네 좋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여기 근처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 그러면 이 집 근처로 알아보면 되겠네. 네? 이사 나갈 집 말이야. 알아보고 있는 거지? 아, 요즘 새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적당한 곳 있을 거야. 그러자 그때부터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볼게. 전화를 안 받아서 잠깐 온 거야.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백 씨는 며느리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라 방문을 하게 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약속된 인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때였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사 말이에요. 그래? 잘 알아보고 있어? 이 집에서 그냥 저희가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뭐? 그 집에서? 그 집 판다니까? 저희는 집이 없고 엄마는 남는 집이 있고 저희가 안 살 이유가 있나요? 남는 집이라니. 세상에 남는 집이 어디 있어? 그 집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알잖아. 식당 차리는 것도 2년 미뤘어. 식당은 보증금 얼마 안 들잖아요. 굳이 팔 것까지 있어요? 이 집 저 주시면 제가 담보대출 조금 받아서 드릴게요. 한 3천이면 차리지 않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3천만 원을 줄 테니 그 집을 공짜로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식당을 어떻게 차려? 그리고 식당만 차리면 끝이야? 엄마 아빠가 평생 번 돈이야. 그걸 어떻게 너한테 다 줘? 나중에 물려주실 거 지금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엄마 아빠가 죽기라도 했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다니. 둘 다 일하고 있고 잘 살고 있잖아. 너희 먹고 살만 해진 것 뻔히 아는데. 그래봤자 또 월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도 잘 돼 있잖아. 이 집에 살다 보니 정도 들었고요. 그러면 너희가 사면 되겠네. 저희가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수억이었습니다. 그래도 2년간 공짜로 살며 돈을 모았으면 제 살 길은 찾지 않았나 싶었죠. 2년이면 엄마 아빠도 충분히 기다려줬어. 월세를 받아도 그게 얼만데. 너희도 집에 나가는 돈 아꼈잖아. 이제는 엄마 아빠 집은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백 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월세를 내놓았어도 2년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모로서 충분히 자식을 배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씨 부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백지화 하자는 말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을 쫓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이 다 되었던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안 좋다고 집을 홀랑 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이 열심히 벌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참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뭐?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엄마는 손주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꼭 아들네 집을 백 씨가 빼앗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손주까지 들먹거리니 백 씨는 자신이 비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게 있잖아.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안 했지.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아들네를 도와주라고 했었는데 아들의 태도에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냐고요. 미리 아예 장례를 치르지 그러냐? 엄마 아빠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당장 죽으라는 소리야? 아니, 대출 받아 드린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왜 내 집 대출을 네가 받아서 주느냔 말이야.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부모 돈이 자식 거야? 그러면 너희 돈은 우리 거냐? 약속은 약속이야.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아들은 결국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하소연하고 투덜대더니 백기를 든 것이었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장사 있겠나 싶었습니다. 대신 팔리면 그때 나갈게요. 그 전에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죠? 그래. 그게 뭐 어렵냐? 팔릴 때까지는 살아. 그런데 아들도 내심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안에 사시는 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셨죠?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연락처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보러 온다고 간다고 하면 바쁘다고 그러시고, 겨우겨우 약속 잡으면 10분 전에 급하게 나간다고 나가시고요. 아, 아들이 맞벌이를 해서 바쁘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집이 왜요? 아니, 그렇게 엉망이면 누가 이 집을 사요? 엉망이라니요? 그 집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짐이 쌓여 있고 지저분해서 손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보여요. 그럴 리가요.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손님만 보냈거든요. 물론 아드님이랑 약속 잡은 다음에요. 그런데 저희 손님한테 집을 안 판다고 했대요. 백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제가 손님 오면 꼭 사모님 집부터 소개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일 못해요. 어쩐지 아들 내외의 꿍꿍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너희 뭐 하자는 거야?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아예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살라고 주셨으면 끝까지 살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세요? 내가 뭘 너희를 쫓아낸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갔던 거잖아. 2년 뒤면 충분하다고, 나중에 갚겠다고도 했잖아. 이게 갚는 거니? 어머님 손자도 같이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쫓아내시고 편히 주무시겠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말은 꼭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들을 나가게 하면 천하의 쓰레기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 동네가 좋다 어떻다 하더니 그 집에서 눌러앉으려고 백 씨를 떠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집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쓰레기 내놓고 그랬니? 그리고 내 집을 마음에 들어 하면 어쩌겠다고? 기훈 씨랑 얘기해보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랑 통화가 됐다면 며느리에게 전화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백 씨는 기가 막혀서 휴대폰을 들고 허공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세워진 걸 확인하고 공동현관을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저희도 속았어요. 바로 작년이래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급히 집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시죠? 아유, 말도 마세요. 끔찍해요.
그러자 집을 보러 온 듯한 여자가 깍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부동산에서는 그런 말도 안 해줘? 해주겠어요? 집을 팔아야 수수료를 받아먹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지 마세요. 남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정말로. 여보, 가자. 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계단을 지나쳐 내려갔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있던 백 씨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 닫히려는 202로 현관문에 발을 찔러 넣었죠. 뭐 더 물어볼 거 있으세요? 다시 나온 며느리가 백 씨의 얼굴을 보더니 희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래? 2년 전부터 너희가 살고 있었고 그전에는 신혼부부가 잘 살다가 집 사서 나갔는데 도대체 누가 죽어? 그게요. 참 살다 살다 황당한 일 다 겪겠다. 이러면 그래 너희 살아라 할 줄 알고 그러니? 그러면요? 끌어내시게요? 못할 것 같니? 자식에게 소송이라도 하시게요? 어떻게든 팔고 만다. 다음 날 백 씨는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명지빌라 201호 내놓은 사람인데요.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로 매수할 사람을 좀 알아봐 주세요. 새 주신 거 아니고 아드님이라면서요? 네. 그 상태로 매수할 사람에게 팔려고요. 에이, 누가 사겠어요? 번거롭게. 대신 매매 가격을 낮출게요. 얼마나요? 백 씨의 대답을 듣고 그만하면 거래가 되겠는지 부동산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대신 조건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현재 무단점 유자가 있으니까 명도 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백 씨는 아들 손주를 쫓아낸 매정한 부모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 소모되는 일도 하고 싶지 않았고 더는 식당을 차리는 걸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와 더는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차피 권리가 없이 살고 있으니 소송만 하면 내보낼 수 있을 테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찾는 손님이 많다더니 그런 조건에도 수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부를 못 보는데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라며 말이죠. 백 씨는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넘어간 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백 씨가 전화할 땐 받지도 않더니 아주 득달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뭐가? 내용 증명이 왔는데. 집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새 주인이 보낸 모양이네. 새 주인이요. 이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어떻게 집도 안 보고 사요? 명지빌라 내부 구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뭐. 아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너희는 약속된 시간이 지났고 나는 팔기로 했고 내 집 파는데 너희 허락 받아야 하니? 가족 아니에요? 너는 가족 뒤통수를 그렇게 치니? 뒤통수는 엄마가 치신 거죠. 저희는 못 나가요. 그래? 나는 몰라. 집 주인한테 말해야지. 나한테 말해서 뭐하니? 살려면 계속 살아봐라. 엄마,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몇 달 뒤에 아들 며느리는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원망의 전화가 왔지만 그런다고 한들 백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백 씨의 집이 아니니까 말이죠.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지만 백 씨는 집을 판 그 순간부터 후련했습니다. 이런저런 골머리 안 썼고 처분할 수 있어서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이 매매도 쉽게 안 되는 요즘에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도 결국엔 매매가를 낮추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저희 볼 생각 마세요. 그래. 볼 생각은 없는데. 용건은 남아있네. 그리고 아들에게는 또 다시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지난 2년간의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세를 놓았던 것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을 토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아들네 때문에 집을 시세대로 팔지도 못했으니 말이죠. 당연히 아들네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갚기로 했으니 갚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뭐가 예쁘다고 볼 생각을 해? 걱정은 붙들어 매라. 백 씨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계약을 하고도 통장의 목돈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집을 팔았더라면 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줬을 것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꽉 쥐고 절대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베푼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 도리가 되었다고 여겼죠.